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소파에 놓여있던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는 2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이 떠 있었다. 방금 도착한 메시지를 열 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일요일은 한가롭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아침 햇살이 미나의 소박한 아파트 창문을 뚫고 들어와 내 살배기 딸 소미의 블록 장난감 더미를 비추었. 차분한 성품의 여성인 미나는 딸이 탑을 쌓는데 열중하는 모습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남편 지훈이 치명적인 단독 차량 사고로 사망 선고를 받은 지 2년이 흘렀다. 2년 동안 미나는 홀로 싸우며 소미를 세상의 유일한 중심으로 삼았다.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던 그들의 삶이 오늘 오후 조금 흔들렸다.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미나는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보고는 나직에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였다. 미나는 문을 열기 전 잠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미나야, 소미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지. 박 여사는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중년 여성은 곧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소미에게 향하기 전에 방 안 전체를 훑었다. 할머니. 소미가 달려와 할머니를 껴안았다.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강아지. 박 여사는 소미를 들어올려 연신 뽀뽀를 퍼부었다. 할머니가 새 장난감 사왔지. 인형 세트랑 커다란 인형의 집이야. 미나는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앉으세요. 뭐 좀 내어드릴까요? 애쓰지 마라, 미나야. 금방 갈 거야. 혼자 소미 돌보느라 힘들 텐데. 박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이 미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너 살이 좀 빠진 것 같구나. 내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는 충분하니.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히도 충분해요. 저도 다시 쿠키 주문 제작을 받기 시작했고요. 잘 됐네. 박 여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 톤은 파악하기 어려웠. 예전부터 미나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박 여사는 외아들 지훈이 미나보다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자격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는 듯했다. 지훈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심판하는 듯한 시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박 여사는 소미를 내려놓고 자신이 가져온 거대한 장난감 상자를 열게 했다. 미나의 작은 거실이 순식간에 가득 차는 느낌이었다. 할머니,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소미가 제잘거렸다.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박 여사는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시선은 미나에게로 향했다. 지훈이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어가니? 처리는 다 끝났어. 미나는 조금 놀랐다. 네, 어머님. 1년 전에 다 끝났잖아요. 대부분은 어머님께서 소미 교육비 통장으로 관리하고 계시고요. 아, 맞다. 맞아.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야. 너도 알다시피 돈 관리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난 그저 소미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이란다. 그녀는 약간 초조하게 말했다. 미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미나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으니 내가 처리하마라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가장 빠르고 열정적으로 처리한 사람이 바로 박 여사였다. 당시 슬픔에 잠겨 있던 미나는 시어머니가 내미는 서류에 그저 서명만 했다. 미나야. 박 여사가 다시 불렀다. 미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지훈이가 남긴 지방에 있는 집에 관해서 말인데 그냥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돈도 내가 같이 관리해 줄게. 넌 부동산 같은 건 잘 모르잖니. 하지만 어머님, 미나가 말을 가로막으려 했다. 그건 유일한 추억인데 추억이 밥 먹여주진 않아, 미나야. 박 여사가 재빨리 말을 잘랐다. 어른 말 들어. 다 소미를 위한 거야. 넌 그냥 소미 키우는 데만 집중해. 미나는 침묵을 택했다.
박 여사와 논쟁해봐야 상처만 받을 뿐이었다. 그녀는 박 여사가 소미를 너무나 꽉 껴안고 작별 인사를 할 때 억지 미소를 지었다. 다음에 할머니가 또 올게. 우리 아가 말썽 피우지 말고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문이 닫히고 나서야 미나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지친 채 거실을 정리했다. 그녀는 소미가 새 장난감에 푹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저녁 무렵 미나가 소미에게 밥을 먹이고 있을 때 소미가 실수로 소파에 오렌지 주스를 쏟았다. 어머나, 소미야. 미나는 서둘러 행주를 가져왔다. 그녀가 쏟아진 것을 닦아내기 위해 소파 쿠션을 누르자 손의 소파 틈새에 숨겨진 딱딱한 물체가 미나는 그것을 꺼냈다. 반짝이는 검은색 스마트폰이었다.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박 여사님 휴대폰이구나. 아까 떨어뜨리셨나 보다. 미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박 여사의 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분명 멀리 갔을 것이다. 미나는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에게 연락할 다른 번호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밤에 박 여사 댁에 가져다 줘야 했다. 미나는 휴대폰을 텔레비전 위에 올려두었다. 밤이 되어 소미를 재운 후 미나는 거실에 앉아 마른 빨래를 개고 있었다. 집은 고요했다. 갑자기 그 고요함이 깨졌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박 여사의 휴대폰이 낯선 벨소리와 함께 요란하게 울렸다. 미나는 약간 방해가 되어 고개를 돌렸다. 그냥 내버려 둘 생각이었지만 진동이 너무 강했다. 미나는 일어나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휴대폰 화면이 밝게 켜지며 발신자의 사진이 나타났다. 그녀가 너무나 잘 아는 남자의 사진이었다. 그 남자는 활짝 웃고 있었고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으며 미나가 전에 본 적 없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미나의 무릎을 풀리게 만든 연락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사랑 지훈. 미나의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아플 지경이었다. 이건 불가능해. 지훈 씨는 죽었어. 2년 전에 묻혔다고. 전화는 마치 저승에서 그녀를 부르는 것처럼 귀가 먹먹할 정도로 계속 울렸다. 미나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휴대폰이 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켜진 텔레비전 불빛만이 비추는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내 사랑 지훈으로부터의 전화는 마침내 멈추고 화면은 다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뒤따른 침묵은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다. 누구지? 왜 시어머니는 지훈 씨 사진을 쓰는 거지? 이건 무슨 잔인한 장난이란 말인가? 미나는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려 가했었다. 그녀는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이건 시어머니의 사생활이다. 열어보면 안 된다.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아까 화면에서 웃고 있던 지훈의 얼굴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건강했다. 아주 건강했다.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망가졌다는 남자 같지 않았다. 미나가 휴대폰을 내려놓기도 전에 화면이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었다. 잠금 화면에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나타났다. 같은 연락처. 내 사랑 지훈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미나는 침을 삼켰다. 희미한 두려움과 섞인 호기심이 예의범절을 이겼다.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그녀는 왜 죽은 남편의 이름이 이렇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밀었. 휴대폰은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당연했다. 미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자신의 생일을 입력해봤다. 실패. 소미의 생일. 실패. 미나는 잠시 침묵하며 박 여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했다. 여전히 떨리는 손가락으로 6자리 숫자를 입력했다. 지훈의 생일. 찰칵. 휴대폰이 열렸다. 미나의 속이 울렁거렸다. 왜 박 여사는 죽은 아들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걸까? 마치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가 카카오톡 앱을 열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내 사랑 지훈과의 대화방이 맨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미나는 그것을 눌렀다. 몇 초 전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어머니, 돈 잘 받았습니다. 이번 달 민준이 학원비로 잘 쓸게요. 미나가 우리 사이를 알게 해서는 안 돼요. 미나는 그 문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었다. 모든 단어가 뺨을 세게 때리는 것 같았다. 학원비 이체, 민준이, 미나가 알게 해서는 안 돼. 미나의 숨이 가빠졌다.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이건 현실이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 그녀의 손은 저절로 움직여 화면을 위로 스크롤했다. 이건 새로운 대화가 아니었다. 대화 기록은 길었다. 수개월, 심지어 수년에 걸쳐 이어졌다. 미나는 지훈의 사고 날짜를 지나 계속 위로 스크롤했다. 그리고 메시지는 멈추지 않았다.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 장례식 3일 후의 메시지. 어머니, 미나는 의심 안 해요? 박 여사의 답장. 아니, 걘 너무 멍청하고 슬픔에 빠져서 생각할 겨를도 없어. 한 달 후의 메시지. 보험금 나왔다. 내 목 보내줄게. 거기서 조심해라. 1년 전의 메시지. 어머니, 돈이 더 필요해요. 여기 사업에 자본이 필요해서요. 박 여사의 답장. 걱정 마라. 내 아버지가 남긴 집 파는 거 처리할게. 미나한테는 소미 양육비 때문이라고 말하면 돼. 미나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 눈물이 눈가에 고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건 분노의 눈물이었다. 너무나 깊고 어두운 배신감에 대한 눈물이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지훈의 죽음, 미나의 슬픔, 박 여사의 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된 거대한 연극이었다. 미나는 다시 스크롤하며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았고 마침내 찾아냈다. 수백 개의 송금과 거짓말에 대한 문자 메시지 사이에 미디어 파일이 하나 있었다. 사진이었다. 미나는 그 사진을 눌렀다. 이미지가 커져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건 지훈이었다. 틀림없는 지훈이었다. 조금 더 살이 쪘고 이제 옅은 콧수염이 있었다. 그는 아이들 생일 파티에 있는 것 같았다. 배경에 있는 풍선들로 보아 알 수 있었다. 그는 6살이나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낯선 여자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지훈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한 작은 가족처럼 보였다. 미나는 그 사진의 정보 버튼을 눌렀다. 손이 뻣뻣했다. 촬영 날짜 3일 전. 미나는 숨을 쉴 수 없었. 지난 2년 동안 그녀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 남편을 위해 울었던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그녀는 빠듯하게 살았다. 반면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다른 여자의 아들 학비를 대는데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박 여사, 바로 오늘 낮에 자신의 손녀인 소미를 껴안았던 그 여자가 이 모든 것의 배우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고 계획했으며 아들과 공모하여 미나를, 법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속였다. 갑자기 극심한 메스꺼움이 미나를 덮쳤다. 그녀는 휴대폰을 마치 불덩이인 것처럼 소파에 던져버렸.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 위로 몸을 숙이고 심하게 구토했다. 속은 텅 비었지만 입안의 쓴맛은 이제 온 영혼을 채운 배신감의 쓴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옷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를 마주보고 있는 여자는 더 이상 차분하고 슬픔에 잠긴 미나가 아니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속고 배신당하고 파괴된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다. 미나는 세면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 얼굴에 끼얹은 차가운 물도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식힐 수는 없었다. 이 배신은 너무나 거대하고 조직적이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언도복, 이것은 그들의 재산을 빼돌리면서 미나와 소미를 지훈의 삶에서 지워버리려는 음모였다. 지훈은 그녀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다. 미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박 여사의 휴대폰은 여전히 소파에 놓여 있었다. 그 저주받은 물건은 이제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미나는 역겨운 기분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관할 수도, 그렇다고 돌려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녀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증거는? 심지어 자기 소유도 아닌 휴대폰 하나? 경찰은 그녀를 비웃을 것이다. 남편의 죽음 후 스트레스로 미쳐버린 여자로 취급할 것이다. 아니, 침착해야 했다. 그녀는 연기해야 했다. 미나는 몸의 떨림을 제어하려 했으며 심호흡을 반복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오늘 아침과 똑같은 미나가 되어야 했다. 순진하고 약간 어수룩하며 시어머니에게 순종적인 젊은 미망인.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녀는 박 여사의 휴대폰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빼려고 했지만 최신 휴대폰 디자인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전원 버튼을 화면이 검게 변할 때까지 누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장소인 빨래 바구니에 옷가지 더미 아래에 그 휴대폰을 숨겼다. 그녀가 휴대폰을 숨긴 지 불과 몇 분 후 식탁 위에 있던 그녀 자신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나는 깜짝 놀랐다.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며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미나야, 나다. 건너편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에 다정한 말투와는 거리가 먼 당황하고 코맹맹이 소리가 섞인 목소리였다. 미나야, 제발 내 휴대폰 혹시 너희 집에 두고 왔니? 아까 차량 가방을 다 찾아봤는데 없어. 네 소파에 떨어뜨린 게 틀림없어. 바로 이때였다. 미나는 잠시 눈을 감고 온 힘을 다해 연기력을 모았다. 그녀는 평범하게 들려야 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미나는 약간 잠긴 목소리를 내려고 했으며 대답했다. 휴대폰이요?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그녀는 몇 초간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묵을 지킨 뒤 다시 집어들었다. 어머님, 소파는 다 봤어요. 쿠션 밑이랑 틈새까지요. 없어요. 테이블 위에도 없고요. 다시 찾아봐, 미나야. 제대로 찾아봐. 박 여사가 소리쳤다. 거기 있는 게 분명해. 난 확신해. 미나는 그 고함에 놀란 척했다. 네, 어머님, 지금 다시 찾아보고 있어요. 소파 밑까지요. 정말 없어요, 어머님. 아마 길이나 아파트 로비에서 떨어뜨리셨나 봐요. 건너편에서 박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젠장. 젠장. 내가 정말 바보 같았지. 그러고 나서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애써 차분하게 만들어졌다. 그래,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밤늦게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 미나야. 제가 너무 당황해서요. 괜찮아요, 어머님. 미나가 말했다. 그렇게 중요한 휴대폰이었어요? 아, 아니. 박 여사가 너무 빨리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알다시피 연락처들 때문에. 됐다. 내일 알아서 할게. 너는 어서 자거라.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님. 전화가 끊겼다. 미나는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의 첫 거짓말은 성공했다. 방금 전 박 여사의 당황한 모습이 모든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 휴대폰 안에는 단순한 연락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박 여사를 파멸시킬 수 있는 무언가.
그리고 박 여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미나는 이제 아파트의 어둠 속에 홀로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그동안 무시했던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지훈의 사고, 2년 전 그의 차가 시외 도로에서 계곡으로 추락해 전소되었다고 했다. 시신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남은 개인 소지품을 통해서만 신원이 확인되었다. 그 당시 미나는 너무 슬퍼서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다. 그저 믿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기억해냈다. 그 사고는 미나가 지훈이 전화로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투는 것을 목격한 지 정확히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빚에 관한 것이었다. 지훈은 수억 원을 언급하며 소리쳤다. 미나가 묻자 지훈은 그녀에게 소리치며 사업상의 일이라고만 했다. 사업. 지훈의 사업은 파산 직전이었다. 모든 입찰에 실패했고 고객들은 빚독촉을 했다. 미나는 지훈이 죽기 전 마지막 6개월 동안 매우 우울하고 화를 잘 냈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보험. 미나는 일어나 방구석에 작은 서류함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파란색의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지훈의 생명보험증권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거기에 적힌 숫자는 엄청났다. 수십억 원. 그 보험은 지훈이 사고 1년 전에 가입한 것이었다. 미나는 그 보험증권의 세부 사항을 꼼꼼히 읽었다. 수익자는 아내 미나 50%, 자녀 소미 50%. 하지만 미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장례식 한 달 후 박 여사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박 여사는 서류 뭉치를 들고 그녀에게 왔다. 미나야, 너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으니 이 보험금 청구는 내가 처리하마. 나중에 소미 몫의 돈은 내가 맡아주마. 내가 소미 교육 자금을 위해 내 이름으로 된 특별 계좌를 만들어줄게. 네 몫은 생활비로 쓰렴. 순진하고 고마워했던 미나는 위임장에 서명했다. 그녀는 큰 금액의 이체를 받았지만 분명 총 보험금의 절반은 아니었다. 훨씬 더 큰 나머지 금액은 박 여사의 계좌로 들어갔다. 소미의 교육 자금을 위한 것이라던 그 계좌. 미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교육 자금. 그녀가 중얼거렸다. 지훈의 다른 아이를 위한 교육 자금. 지훈의 새로운 사업 자금을 위한 돈. 그의 가짜 무덤 위에 세워진 그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돈. 박 여사는 지훈의 도피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 보험금을 독차지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미나와 소미의 권리였어야 할 돈. 미나는 보험증권을 구겼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녀의 믿음, 그녀의 미래, 그녀의 자존심. 그들은 그녀가 멍청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가 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가 영원히 그들이 조종할 수 있는 순종적인 미망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크게 잘못 생각했다. 오늘 밤 옛미나는 그들의 거짓말과 함께 묻혔다. 남은 것은 자신과 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울 한 명의 어머니뿐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세게 닫았다. 그녀는 다시 빨래 바구니로 걸어갔다. 그녀는 박 여사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야만 했다. 미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벽에 걸린 시계 바늘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아파트 복도에서 나는 모든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박 여사가 예비 열쇠를 가지고 돌아와 문을 부수고 들어올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이중 잠금을 하고 의자로 문을 막았다. 소미가 방에서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미나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과 박 여사의 휴대폰을 가지고 식탁에 앉았다. 데이터 케이블이 필요했다. 서랍을 뒤져 자신의 충전 케이블을 찾았다. 다행히 종류가 같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미나는 지훈의 생일을 입력했다. 성공.
그녀는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설정했다. 노트북이 장치를 읽기 시작했다. 미나는 기술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는 알았다. 그녀는 폴더를 하나씩 복사하기 시작했다. 먼저 사진 갤러리, 수천 장의 사진이 노트북 화면을 가득 채웠다. 대부분은 평범한 가족 사진, 소미 사진, 지훈의 옛날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그중 리모델링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숨겨진 폴더 안에 더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다. 지훈이 그 여자와 남자아이와 함께 찍은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다. 해변에서의 휴가 사진, 저녁 식사 사진, 그들의 아늑한 새집 사진. 미나는 지난주에 새로 산 USB에 모든 것을 복사했다. 다음은 대화 기록.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다른 메시지 앱도 설치되어 있었다. 미나는 하나씩 열어보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하여 수백 장의 대화 증거 사진을 만들었다. 박 여사와 지훈의 대화, 박 여사와 지훈의 내연녀. 이제는 이름을 알게 된 유진과의 대화. 그 대화는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초기 계획, 거의 발각될 뻔했을 때의 공황, 보험금 분배, 심지어 지훈이 가끔 잠꼬대로 미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유진의 불평까지. 그 여자는 잊어야 해요. 어머님,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유진이 한 메시지에서 썼다. 박 여사의 답장. 걱정 마라. 걔는 미나가 아니라 소미가 그리운 것뿐이야. 미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 감정을 떨쳐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집중해야 했다. 그녀는 이메일로 넘어갔다. 박 여사의 받은 편지함은 광고와 청구서로 가득했다. 하지만 임시 보관함에 있던 아직 보내지 않은 한 이메일이 미나의 피를 차갑게 만들었다. 이메일은 전문적으로 보이는 주소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제목은 SK, 잔금. 임시 저장된 이메일의 내용은 짧았다. 최 원장님, 2년 전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F명의의 사망 진단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원 미상 시신에 대한 마지막 잔금을 송금하겠습니다. 약속대로입니다. 이로써 모든 일은 끝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최 원장, 신원 미상 시신, 그렇게 한 거였구나. 그들은 서류만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로 시체를 구했다. 그들은 불쌍한 누군가를 묻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지훈의 이름을 묘비에 새겼다. 이 범죄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러웠다. 미나는 서둘러 최 원장의 이메일 주소를 복사하고 그 임시 저장된 이메일을 증거로 저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 가지를 더 찾았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지훈과 그의 세 가족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그녀는 박 여사의 휴대폰에서 지도 앱을 열었다. 위치 기록을 확인했. 대부분은 박 여사가 집에서 미나의 아파트로 또는 쇼핑센터로 이동한 경로였다. 하지만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주소가 하나 있었다. 양평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주소였다. 서울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 미나는 노트북에 그 주소를 입력했다. 위성 지도는 조용한 세주택 단지에 있는 소박한 집을 보여주었다.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곳. 숨기에 완벽한 장소. 미나는 그 주소를 저장했다. 그녀는 오늘 밤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느꼈다. 그녀는 사진, 대화, 범죄 계획, 그리고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휴대폰 연결을 끊으려 할 때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나타났다. 메시지는 지훈이나 유진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번호는 V 계약자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미나는 그것을 열었다. 박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지시에 따라 평창에 있는 새 빌라는 여사님 명의로 입주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등기는 완전히 이전되었습니다. 계획대로 모레부터 여사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그곳으로 옮기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미나는 깜짝 놀랐다. 새 빌라? 자산 이동? 그녀는 오늘 낮에 지훈이 남긴 집을 팔라고 강요했던
박 여사의 말을 떠올렸다. 박 여사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돈, 모든 자산을 모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었다. 모레. 그것은 그녀에게 48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미나는 박 여사가 단지 편안하게 살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도망칠 계획이었다. 모든 자산이 모이면 그녀는 아마도 지훈과 그의 세 가족에게 합류하여 미나와 소미를 아무것도 없이 남겨두고 영원히 떠날 것이다. 미나는 휴대폰에서 데이터 케이블을 뽑았다. 차가운 공포가 그녀를 덮치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는 없었. 그녀는 모래전에 박 여사를 막아야만 했다. 미나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밤새도록 그녀는 식탁에 앉아 손에 든 작은 USB를 바라보았다. 그 물건은 이제 두 개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었다. 지훈이 세운 거짓된 삶과 박 여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 아침은 너무 빨리 찾아왔고 새로운 혼란을 가져왔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그녀는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법을 아는 사람,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아침 8시.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은 똑똑하고 용감한 젊은 변호사였다. 그녀가 막 사무실로 출근하려던 참에 전화가 울렸다. 미나야, 웬일이야? 아침부터? 무슨 일 있어? 솜이 아프니? 지연의 목소리는 명랑했다. 미나는 숨이 막혔다. 지연아, 네 도움이 필요해. 미나의 목소리는 쉬고 떨렸다. 이건 미친 짓이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연아, 지훈 씨 살아있어.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무슨 소리야? 미나야. 꿈 꿨어? 꿈 아니야. 미나가 다그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시어머니, 어제 여기 휴대폰을 두고 가셨어. 내가 열어봤어. 지훈 씨한테 온 카톡이 있었어. 사진도 있었고. 그는 자기 죽음을 위장했어. 지연아, 그들은 우리 모두를 속였어. 보험금을 전부 가로챘어. 그는 다른 여자랑, 다른 아이랑 지방에서 살고 있어. 미나는 당황한 채 한숨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 메시지, 사진, 최 원장, 그리고 모레 도망치려는 박 여사의 계획에 대해 지연은 변호사의 본능으로 즉시 진지해졌다. 그녀는 친구를 의심하지 않았. 알았어, 미나야. 진정하고 내 말 들어. 당황하지 마. 너 지금 어디야? 아파트야. 소미는 아직 자고 있어. 좋아. 어디 가지 마. 시어머니한테 연락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 휴대폰, 네가 말한 USB,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우리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 띵동, 띵동, 띵동. 미나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평범한 인사소리가 아니었다. 강압적이고 초조하게 반복해서 누르는 벨소리였다. 미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지연아, 그 사람이 왔어. 미나가 전화기에 속삭였다. 누구? 시어머니? 문 앞에 있어? 열어주지 마. 미나야, 집에 없는 척해. 안 돼. 미나가 당황하며 속삭였다. 그 사람 예비 열쇠 있어. 내가 안에 있는 거 알아. 주차장에 내 차가 있단 말이야. 차라리 마주하는 게 나아. 문을 안 열면 더 의심할 거야. 미나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가 렌즈로 밖을 내다보았다. 창백하고 긴장된 박 여사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어제 방문했던 다정한 할머니처럼 보이지 않았다. 먹잇감을 잃은 포식자처럼 보였다. 지연아, 문 열어야겠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미나는 지연이 반대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평범하게 바보처럼 예전에 미나처럼 행동하기로 했. 미나는 문을 열고
최대한 졸린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심지어 눈을 비볐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웬일이세요? 이제 막 솜이 깨우려던 참이었는데 박 여사는 인사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미나를 그냥 지나쳤다. 내 휴대폰 여기 있는 게 분명해. 미나야. 난 확신해.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로 거실 소파로 가서 그것을 뒤지기 시작했다. 소파 쿠션들이 바닥에 던져졌다. 그녀는 몸을 숙여 소파 틈새를 거칠게 뒤졌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미나는 혼란스러운 척했. 어젯밤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 거짓말하는 거지. 박 여사가 돌아서서 불타는 눈으로 미나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친절한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 그거 찾았지? 가져갔지? 어디에 숨겼어? 미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놀라고 두려운 척했다. 뭘 숨겨요? 어머님? 세상에.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박 여사는 자신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녀는 좌절하며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그녀는 자신을 제어하려고 애썼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미나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당황해서 내 안경도 없어졌어. 그래, 안경. 아마 휴대폰이랑 같이 떨어졌나 봐. 그 안경 비싼 거란다. 책 읽을 때 꼭 필요해. 그건 아주 서투른 거짓말이었다. 어젯밤 그녀는 휴대폰만 언급했다. 아, 안경이요. 미나는 연극에 동참했다. 제가 찾아볼게요, 어머님. 박 여사는 그녀를 무시했다. 그녀의 눈은 방, TV 장식장, 책장, 식탁을 훑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은 약간 열린 미나의 침실문에서 멈췄다. 혹시 내 재킷에 끼었을지도 몰라. 박 여사가 천천히 침실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 어제 너 재킷 입고 있었지? 내가 집에 갈 때 혹시 딸려 들어갔을지도 모르지. 미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 같았다. 박 여사의 휴대폰은 그 안에 있었다. 소미의 옷더미 아래 더러운 빨래 바구니에 숨겨져 있었다. 어머님, 안 돼요. 미나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너무 컸다. 박 여사는 침실 문턱에서 멈췄다. 그녀는 미나를 돌아보았다. 왜? 제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어머님. 미나가 어색하게 웃으려 했으며 변명했다. 부끄러워서요.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알아서 찾아볼게요. 찾으면 바로 어머님 댁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약속해요. 박 여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 동안 거기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미나의 얼굴에서 방 안으로, 그리고 방구석에 있는 빨래 바구니에 똑바로 꽂혔다. 마치 그녀가 휴대폰의 존재를 냄새로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침묵,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다. 마침내 박 여사는 문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미나를 향한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으로 변했. 왜 그렇게 초조해하니, 미나야? 그녀가 조용히 찌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지? 미나는 마른 침을 삼켰. 오늘 네가 아주 이상하게 느껴지는구나. 박 여사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이 미나의 얼굴을 훑었다. 얼굴이 아주 창백해. 정말 아무것도 못 찾았다고 확신하니? 가면은 깨졌고 그 뒤에서 미나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여자를 보았다. 위험한 여자. 박 여사는 마침내 떠났다. 그녀는 찾던 것을 찾지 못했지만 아주 큰 의심을 품고 떠났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미나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뭐라도 찾으면 뭐든지 바로 나한테 전화해. 언제든지 미나야. 나 진심이야. 그 경고는 위협처럼 들렸다. 미나의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하마터면 그녀는 문을 잠그고 다시 의자로 맑고 서둘러 방으로 갔다. 그녀는 빨래 바구니에서 박 여사의 휴대폰을 꺼내 천으로 감싸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또한 USB와 이제는 증거 사진으로 가득 찬 자신의 휴대폰도 챙겼다. 그녀는 소미를 깨워 씻기고 여전히 약간 떨리는 손으로 아침을 먹였. 그녀는 다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갔어. 내 아파트를 뒤졌어. 지연아. 그 사람이 의심하고 있어.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미나야.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소미 데리고 증거 챙겨서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와. 30분 후 미나는 지연의 사무실에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지연은 굳게 담은 턱으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미나는 USB를 건넸고 지연은 직접 보았다. 지훈의 행복한 가족사진, 범죄를 상세히 기록한 대화 내역, 최 원장에게 보내려던 이메일 초안. 이건 미친 짓이야. 지연이 내뱉었다. 정말 미친 짓이야. 이건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야. 미나야. 이건 시체를 동원한 사망 서류 위조야. 이건 계획적인 중범죄라고. 내 시어머니, 아니, 박 여사랑 지훈 씨, 그들은 수십 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해? 미나가 물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잠깐, 조심해야 해.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박 여사의 휴대폰을 가리켰다. 이 디지털 증거는 강력해. 아주 강력해.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걸 얻은 방법이 불법이라는 거야. 넌 허락 없이 그걸 열었어. 그들의 변호사가 나중에 법정에서 이걸 문제 삼을 수 있어. 네가 함정을 팠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이 모든 게 헛수고라는 거야. 미나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아니, 물론 아니지. 지연이 재빨리 말했다. 이건 우리의 지도야. 우린 그들이 뭘 했는지 알아. 누가 연루됐는지도 알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 우린 단지 한 가지 증거만 더 필요해. 반박할 수 없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얻은 증거. 그게 뭔데? 지연은 미나를 바라보았다. 우리에겐 실시간 시각적 증거가 필요해. 지훈 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진이나 영상. 그 주소에서 우린 법적으로 죽은 지훈이라는 남자가 사실은 양평에서 커피를 마시며 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미나는 이해했다. 우리가 거기로 가야겠네. 경찰은 이것만 가지고는 같이 가려고 하지 않을 거야. 법원 영장을 받아오라고 할 거고 그건 시간이 걸려. 우리에게 없는 시간 말이야. 지연이 책상 위 달력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말로는 박 여사가 모레 자산을 옮길 거라고 했지. 그건 내일이야. 우린 오늘 움직여야 해. 내가 갈게.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같이 갈게. 지연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위험해. 미나야,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는지 몰라. 우리가 알던 옛날의 지훈 씨는 변했을지도 모르고 박 여사는 분명 무모한 사람이야. 계획이 세워졌다. 지연은 그날 모든 고객과의 약속을 취소했다. 미나는 소미에게 할머니 같은 옆집 이웃인 박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 그녀는 갑작스러운 지방 출장이 생겨 밤까지 소미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소미를 매우 아끼는 박 할머니는 즉시 동의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소미를 맡긴 후 미나와 지연은 미나의 차에 탔다. 그들은 양평으로 일시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운전하는 내내 미나는 말이 없었. 그녀의 손은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지훈의 얼굴로 가득 찼다. 지현은 옆자리에 앉아 휴대폰으로 법률 정보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색하며 바빴다. 그들은 점심 무렵 양평에 도착했. 새 주택 단지는 위성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조용하고 약간 외딴 그리고 익명의 똑같은 집들로 가득했다. 사라지기에 완벽한 장소. 미나는 목표 주소에서 새 집 떨어진 그늘진 나무 아래에 차를 주차했다. 그들은 그 집의 정문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지만 움직임이 없었다. 택배 기사 한 명만 지나갔다. 이 시간 맞은편 집의 정원사가 잔디 깎는 기계를 켰다. 미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만약 집에 없으면 어떡하지? 떠났으면 어떡하지? 진정해, 미나야. 참을성을 가져. 지현이 말했다. 오후 3시 미나가 거의 희망을 잃었을 때 그 집 문이 열렸다. 미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진 속의 그 여자 유진이 밖으로 나왔. 그녀는 편안한 홈웨어 차림이었다. 그녀는 이제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같은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웃으며 길 건너 작은 놀이터로 걸어갔다. 미나의 손이 떨렸다. 저 여자야, 저 여자. 휴대폰 꺼내, 미나야, 녹화해. 지연이 긴장하며 속삭였다. 미나가 막 휴대폰을 들려던 순간 집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테라스로 나왔다. 그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약간 살이 쪘고 옅은 콧수염이 있었지만 미나는 어디서든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건 지훈, 그녀의 남편. 그녀가 2년 동안 죽었다고 울었던 남자였. 지훈은 유진과 아이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너무 늦지 마. 이따 밥 먹자. 그가 소리쳤다. 예전에는 항상 그녀를 안정시켜주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너무나 역겹게 들렸. 미나는 얼어붙었다. 고통, 분노, 충격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미나야, 지금 녹화해. 지현이 다그쳤다. 그 명령에 미나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카메라를 켜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다. 지훈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 그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 테라스 기둥에 기댄 모습, 그의 삶의 증거를 녹화했.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처럼 지훈은 갑자기 미소를 멈췄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용한 거리를 훑었다. 그의 눈이 좁아지며 나무 아래에 주차된 유일한 차에 집중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친 것은 단 1초였지만 그 1초는 충분했다. 지훈의 얼굴이 편안함에서 공포로 바뀌었다. 그의 턱이 떨어졌. 그는 그 차를 알아보았다. 예전에 그가 자주 사용하던 차. 그는 심지어 운전석 뒤에 있는 미나의 실루엣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지연아, 우리를 봤어. 미나가 겁에 질려 속삭였다. 지훈은 소리쳤다. 유진아, 들어가. 그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가. 지금 당장 가. 미나가 소리쳤. 미나가 녹화하는 동안 운전석으로 옮겨 앉았던 지연은 2번 명령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 차는 주택단지를 벗어나 쏜살같이 달렸다. 그들이 길 모퉁이를 돌 때 미나는 뒤를 돌아보았. 지훈은 다시 나와 귀에 휴대폰을 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미나는 그가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확실히 알았.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있었다. 미나의 차는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렸다. 차 안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느껴졌고 귓가에 울리는 미나의 심장 박동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여전히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지훈의 창백한 얼굴, 충격으로 벌어진 턱, 그리고 누가 자신을 보았는지 깨달았을 때 그의 눈에 서린 공포. 그 남자는 실제했다. 그 남자는 살아있었다. 미나는 운전대를 꽉 잡았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더 이상 분노 때문이 아니라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 때문이었다. 그녀가 미치지 않았다는 안도감, 필요한 증거가 이제 휴대폰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또한 두려웠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 그녀는 방금 독사구를 쑤신 것이었다. 그들 당황했어. 지연이 갑자기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사건을 분석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계산적이었다. 지훈 씨가 널 봤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거였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지연이 차 대시보드의 달력을 가리켰다. 내일 자산을 옮길 계획이 있었어. 그는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야. 모든 걸 앞당길 거야. 그는 도망칠 거야. 그럼 우린 어떻게? 지현아. 미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집으로 가. 숨어? 아니. 지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막는 거야. 지현은 휴대폰을 꺼내 단축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강 형사님. 저 지연입니다. 지금 제 의뢰인과 함께 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대형 사건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사망 서류 위조, 그리고 범죄 공모입니다. 2년 전 사망했다고 발표된 주요 용의자가 사실은 살아있습니다. 제가 방금 10분 전에 녹화한 영상이 있습니다. 지연은 잠시 듣고는 미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지금 양평에서 막 나온 고속도로 위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사님, 지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강 형사님은 경찰에 있는 내 인맥이야. 좋은 분이고 믿을 수 있어.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 사무실로도 내 아파트로도 가지 말래. 너무 위험하대. 박 여사가 이미 널 감시하라고 누군가를 보냈을지도 몰라. 우리 톨게이트 출구 근처 작은 파출소에서 만나기로 했어. 남은 여정은 침묵 속에서 흘렀다. 미나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소미를 생각했다. 딸은 안전할까? 그녀는 박 할머니를 생각했다. 소미를 그곳에 맡긴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들은 20분 후 한적한 작은 파출소에 도착했다. 단호한 얼굴이지만 총명한 눈빛을 가진 제복 차림의 건장한 남자가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강 형사였다. 지연 변호사님. 미나 씨, 그가 그들과 악수하며 인사했다. 들어오시죠. 제 사무실은 뒤쪽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커피와 종이 냄새가 나는 작은 방 안에서 지연이 발표를 이끌었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박 여사의 휴대폰에서 나온 디지털 증거가 담긴 USB를 삽입했다. 형사님. 지연이 시작했다. 이것이 그들의 범죄 지도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지연이 잠시 망설였다. 방법으로 얻었지만 이것은 그들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노트북 화면에 그 대화들이 표시되었다. 돈 분배 계획, 유진의 불평, 그리고 최 원장에게 보내려던 이메일 초안. 강 형사의 눈은 사망진단서, 신원미상 시신이라는 단어를 읽으며 커졌다. 이건 미친 짓이군요. 강 형사가 중얼거렸다. 지연이 아까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더러운 범죄입니다. 그건 지도일 뿐입니다. 형사님, 미나가 이제는 더 단호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대신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재생했다. 그리고 이것이 합법적인 증거입니다. 그녀는 방금 녹화한 영상을 재생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테라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다가 그들을 보고 당황하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이 남자 이름은 지훈입니다. 미나가 설명했다. 제 남편입니다. 2년 전 발급된 사망 진단서에 따르면 그는 이미 묻혔어야 합니다. 이건 1시간 전 살아있고 건강하며 양평에 숨어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강 형사는 그 영상을 3번 보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좁은 방을 서성였다. 당신들을 믿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 영상이 핵심입니다. 이건 그 USB에 있는 모든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건 우리에게 움직일,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일 법적 근거를 줍니다. 그는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를 보았다. 그들은 모레 도망칠 계획이 있었군요. 그 말은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형사님. 지연이 말을 잘랐다. 그 계획은 그들이 발각되기 전에 세워진 겁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압니다. 지훈 씨가 미나를 봤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빨리 도망칠 겁니다. 아마 오늘 밤일 겁니다. 마치 지연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강 형사의 휴대폰이 책상 위에서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아 귀에 깊게 들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차단하세요. 움직임이 있으면 보고하세요. 그는 전화를 끊고 앞에 있는 두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방금 제 사이버팀이었습니다. 제가 박 여사와 지훈의 이름에 감시 플래그를 걸어두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당신들이 아까 차에서 저에게 전화했을 때 말이죠. 강 형사가 설명했다. 그리고 그 플래그가 방금 발동됐습니다. 10분 전, 정확히 지훈이 당신들을 본 직후예요. 무슨 일인데요? 미나가 두려워하며 물었다. 박 여사가 방금 싱가포르행 편도 비행기 표 3장을 예약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오늘 밤 9시 마지막 비행기입니다. 박 여사, 지훈, 그리고 민준이라는 남자아이 이름으로요. 미나는 깜짝 놀랐다. 민준. 그 남자아이의 이름이 틀림없었다. 그들이 오늘 밤 도망치는군요. 지연이 내뱉었다. 그들이 도망치려고 시도할 겁니다. 강 형사가 정정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미 출국 금지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항에서 그들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소란이 일 것이고 그들은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훈 씨는 아직 양평에 있어요. 미나가 말했다. 공항에 갈 시간이 없을 텐데요. 그는 지금 이동 중입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제가 이미 그 주소로 감시팀을 보냈습니다. 집은 비어 있습니다. 지훈과 그의 가족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들의 가방, 옷,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 서울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만날 겁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숨막히게 느껴졌다. 벽시계는 오후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 우리는 그들 둘을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금융범죄의 주모자인 박 여사와 사망위조 범죄의 증거인 지훈을. 하지만 어디서요? 지연이 물었다. 그들이 어디서 만날지 모르잖아요. 강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은 미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서려 있었다. 그들 둘 다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강 형사가 골똘히 생각하며 말했다. 지훈은 당신을 봐서 당황했고 박 여사는 당신이 지훈을 봤다는 걸 알아서 당황했고 모든 비밀이 담긴 자신의 휴대폰이 사라져서 당황했죠.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 강 형사는 미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경찰뿐만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미나 씨, 당신이 그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꼬인 실타래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님? 미나가 물었. 그녀는 이 대화의 방향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강 형사가 반복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함정에 빠뜨려야 하고 그들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유일한 미끼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강 형사는 USB 옆 책상 위에 놓인 박 여사의 휴대폰을 가리켰다.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용할 겁니다. 파출소의 작은 방이 줄어드는 것 같아 공기가 답답해졌다. 미나는 강 형사를 바라보다가 지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친구는 걱정하며 항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형사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지연이 소리쳤다. 미나의 예상대로였다. 박 여사는 무모한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미나의 아파트를 뒤졌어요. 만약 그녀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요? 만약 그녀가 미나를 해치면요?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미끼를 해치지 않을 겁니다. 강 형사가 반박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다. 들으세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훈은 이동 중입니다. 박 여사는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딘가에서 만날 겁니다. 아마 위조 여권을 챙겨서 바로 공항으로 가겠죠. 우리는 그들이 장소를 선택하게 둘 수 없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선택한 장소로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장소, 우리가 포위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들 둘을 모두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미나 씨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겁먹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게 둡시다. 미나는 침을 삼켰다. 차가운 두려움이 등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소미의 웃음소리, 헛되이 보낸 2년의 세월, 그리고 다른 여자와 편안하게 살고 있는 지훈의 모습이 그 두려움을 이겼다. 그녀는 이제 단호한 빛이 서린 눈으로 강 형사를 바라보았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계획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립되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 강 형사는 미나의 아파트나 지연의 사무실은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용의자들에게 감정적인 가치가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옛날 집이요. 미나가 갑자기 말했다. 지훈 씨 부모님이 남기신 집. 박 여사님이 팔려고 했던 그 집이요. 그 집은 비어 있어요. 1년 넘게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강 형사의 눈이 빛났다. 완벽하군요. 외딴 곳이고 가족 소유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박 여사가 그 위치를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그녀는 거기서 안전하다고 느낄 겁니다. 안전하게 뭘 하려고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속삭였다. 미나를 입막음하려고? 강 형사가 직설적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 팀이 당신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그 집 구석구석에 배치될 겁니다. 1시간 후 시나리오가 준비되었다. 미나와 지연은 다른 차에 타고 있었다. 사복 경찰관이 운전하는 표시 없는 경찰차였다. 그들은 그 빈집으로 향했다. 그들 뒤에는 소리 없는 기습팀을 태운 다른 차, 몇 대가 멀리서 따랐다. 한편 별도의 지휘 차량에 있던 강 형사는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브라보 팀. 거실과 테라스에 카메라와 마이크 설치. 찰리 팀. 주변 포위. 누구도 보여서는 안 된다. 목표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기억해. 산드라. 아니, 미나 씨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미나는 그 집에서 1km이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박 여사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시간 됐습니다. 미나 씨, 미나의 귀에 꽂힌 작은 이어피스를 통해 강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팀은 위치에 있습니다. 집은 준비됐습니다. 시나리오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방금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옛집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화내지 말고 위협하지 마세요. 당신은 단지 그녀가 오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박 여사의 휴대폰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졌다.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내 사랑 지훈으로부터 온 당황한 메시지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미나는 그것을 무시했다. 그녀는 연락처를 열고 박 여사의 새로운 개인 번호라고 알고 있는 다른 번호를 찾았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울리자마자 바로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고 소리치며 숨이 가빴다. 그녀는 분명 차 안에 있었다. 배경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다. 미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여보세요, 어머님. 상대편은 완전한 침묵이었다. 너무 조용해서 미나는 이어피스에서 자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미나? 박 여사의 목소리는 독이 가득한 얼어붙은 속삭임으로 변했다. 어떻게? 네가 어떻게? 그건 내 휴대폰인데. 네, 어머님. 미나는 목소리를 떨리게 하려고 애썼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아침에 거짓말했어요. 그 휴대폰, 어제부터 저한테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춰 박 여사가 그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었다. 저 무서워요, 어머님. 그녀는 이제 억지로 짜낸 울음과 함께 말을 이었다. 아까 내 사랑 지훈이라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지훈 씨 사진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님? 왜 지훈 씨가 전화를 해요? 지훈 씨는 죽었잖아요. 저 무서워요. 어머님, 제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미끼였. 바보인 척, 이제 막 안 척하는 거. 박 여사는 바로 응답하지 않았다. 미나는 시어머니가 숨을 급하게 들이마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나가 방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미나가 이미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미나가 이미 양평에서 지훈을 봤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미나가 이미 경찰과 함께 있다는 것을 몰랐다. 박 여사에게 이것은 그녀가 도망치기 전에 처리해야 할 마지막 문제였다. 이제 그녀의 범죄 증거를 쥔 유일한 핵심 증인이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 휴대폰을 되찾고 미나를 입막음할 절호의 기회였다. 박 여사가 다시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변해 있었다. 당황한 기색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차갑고 차분하며 명령조의 목소리였다. 너 지금 어디야, 미나야?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나가 흐느꼈다. 아파트로 돌아가기 무서워요. 저 무서워요. 어머님은 어디세요? 미나야, 저는 옛날 집에 있어요. 지훈 씨 부모님이 남기신 집이요. 박 여사로부터 희미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잘했다. 똑똑하구나. 거기 그대로 있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누구에게도 다시 전화하지 말고. 알겠니? 특히 경찰에게는. 네, 어머님. 그 휴대폰 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 거기로 갈게. 그녀의 목소리 톤은 거부할 수 없었다. 우리 둘이서만 이야기해야 해. 이 모든 건 소미를 위한 거야. 소미에게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진 않겠지? 그 은근한 위협에 미나의 피가 끓었지만 그녀는 계속 연기했다. 소미는 건드리지 마세요. 어머님. 그래. 기다려. 나 혼자 갈게. 우리 이걸 해결하자. 박 여사가 말했다. 전화를 거칠게 끊기 전에 미나는 휴대폰을 내렸다.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녀가 함정에 빠졌어. 강 형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렸다. 제 팀이 그녀의 신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속도로에서 유턴하고 있습니다. 현장 도착 예상 시간 20분. 앞 좌석의 경찰관이 뒤를 돌아보았다. 미나 씨, 시간 됐습니다. 저희가 앞 테라스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카메라가 감시하는 구역에만 계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녀가 도착하면 말하게 두세요. 저희는 당신의 신호를 받거나 그녀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면 바로 진입할 겁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밤 공기가 피부를 찌를 듯 차가웠다. 그녀는 혼자서 어둡고 텅 빈 그 집으로 걸어갔다. 추억으로 가득해야 할 집이 이제 그녀의 마지막 대결을 위한 무대가 되었다. 미나는 어두운 집 테라스에 서 있었다. 집에서는 먼지와 썩어가는 오랜 추억의 냄새가 났다. 벽의 페인트는 벗겨지고 한때 잘 가꾸어졌던 정원은 이제 허리 높이까지 자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처음으로 예비 며느리로서 박 여사에게 소개된 장소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이 그들의 연극의 마지막을 목격할 장소가 될 것이었다. 그녀가 입은 어두운 색상의 옷 뒤에 작은 이어피스가 깔끔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것을 통해 그녀는 정원의 어둠과 집안에 숨어있는 경찰팀의 긴장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숨겨진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그녀가 서 있는 곳을 똑바로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이 어두운 무대 위에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박 여사의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그 물건은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시간은 달팽이처럼 기어가는 것 같았다. 미나는 호흡을 가다듬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지금 박 할머니 댁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어머니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소미를 생각했. 양평에서 놀란 지훈의 얼굴이 그녀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오늘 아침 당황했던 박 여사의 얼굴과 번갈아 나타났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미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어머니였다. 목표물 포착,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빠르게 접근 중 강 형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예상대로 여성 승객 1명. 준비해. 미나, 내 역할을 기억해. 미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정말이었다. 몇 초 후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마당을 휩쓸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테라스 앞에서 급정거했다. 엔진이 거칠게 꺼졌다. 차문이 열렸다. 박 여사가 내렸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는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허름한 주변 환경과 대조적이었다. 그녀의 눈은 야생적으로 어둠 속에서 위협을 찾는 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브랜드 핸드백을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그 가방은 무겁고 가득 차 보였다. 아마 현금이거나 아니면 더 위험한 무언가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테라스에 혼자 서 있는 미나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휴대폰 어딨어? 박 여사가 소리쳤다. 그녀는 인사나 거짓말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테라스 계단을 올라왔다. 미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역할을 연기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어머님,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다 뭐예요? 아까 메시지가 왔어요. 지훈 씨 사진이. 멍청하긴. 넌 정말 멍청해. 박 여사가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다. 그녀는 참을성이 없었다. 빠른 동작으로 그녀는 미나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다. 그녀는 어두운 화면을 노려보았다. 비밀번호 알아? 그녀가 쏘아붙였다. 미나는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척하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연히 넌 아무것도 모르겠지. 박 여사가 내뱉었다. 그녀 자신의 손도 아들의 날림 때문에 떨리며 아들의 생일 6자리를 입력했다. 휴대폰이 열렸다. 박 여사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것을 가졌다. 증거는 그녀의 손에 있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되었다. 목격자. 그녀는 미나를 쳐다보았다. 그녀 앞에 있는 여자는 애처로워 보였다. 옷을 입고 울어서 부은 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박 여사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녀는 평생 미나를 얕보았고 지금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미나를 영원히 입 다물게 해야 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그녀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제야 알았구나. 박 여사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끔찍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쉰 웃음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래, 지훈이 살아있어. 당연히 살아있지. 미나는 훈련받은 대로 흐느꼈다. 하지만 어떻게? 어머님, 왜요? 왜? 박 여사는 침을 뱉었다. 너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을 함정에 빠뜨렸으니까 내 외아들이 너 같은 가난한 여자랑 결혼해야 했어. 그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 그는 유진이를 만날 자격이 있었다고. 박 여사는 테라스를 서성였다. 휴대폰과 핸드백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이 고백의 순간을 즐기는 것 같았다. 2년 동안 거짓말을 한 후 마침내 그녀는 증오를 터뜨릴 수 있었다. 네가 그를 사랑했다고 생각해? 그는 널 사랑한 적 없어. 그는 단지 동정심 때문에 너와 결혼했을 뿐이야.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넌 부름만 가져왔어. 그의 사업은 망했고 그는 사방에 도박 빚을 졌어. 그는 감옥에 갈 뻔했지. 그래서 어머님이 계획하신 거군요. 미나가 속삭였다. 당연히 내가 계획했지. 박 여사가 자랑스럽게 소리쳤다. 나는 그의 어머니야. 나는 내 아들을 구했어.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어. 가짜 죽음, 보험. 그녀는 손가락으로 미나의 얼굴을 가리켰다. 그리고 넌 그 바보 같은 얼굴로 엉엉 울었지. 내가 주는 모든 서류에 서명하면서 넌 수십억 원을 그냥 넘겨줬어. 박 여사의 얼굴은 희미한 달빛 아래 승리감으로 빛났다. 네 보험금은 우리 거야. 그건 지훈이 유진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자금이었어. 그건 내 진짜 손자인 민준이의 학비를 위한 거였고, 물론 내 노후 자금을 위한 거였지. 그녀는 핸드백을 두드렸다. 평창의 빌라가 기다리고 있어. 모든 단어가 미나에게 채찍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버텨야 했다. 그녀는 마지막 고백 하나가 더 필요했다. 하지만 시신은요, 어머님. 미나가 흐느끼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우리가 그를 묻었잖아요. 제가 그의 무덤을 봤어요. 제가 그의 흙을 만졌다고요. 그 말을 듣고 박 여사는 더 크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 사악해서 미나의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시신? 세상에, 넌 정말 순진하구나. 그녀가 비웃었다. 그건 그냥 영안실에 있던 이름 없는 노숙자 시체였어. 아무도 찾지 않는. 부패한 최 원장이라는 의사에게 약간의 뇌물을 주고. 짠. 지우는 서류상으로 죽은 사람이 됐지. 그리고 넌 2년 동안 다른 사람 무덤에서 바보처럼 울었던 거야. 그 고백은 완전하고 상세하며 역겹게 터져나왔다. 이어피스를 통해 미나는 강 형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충분해. 다 잡았어. 하지만 박 여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웃음이 갑자기 멈추고 눈이 좁아지며 미나를 쏘아보았다. 승리감이 그녀를 경솔하게 만들었. 그리고 이제 그녀는 너무 많이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박 여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넌 너무 많이 알아. 그녀는 어두운 마당을 둘러보았다. 조용했다. 귓도람이 소리만 들렸다. 이 어둠은 그녀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주었다. 넌 계속 바보로 남았어야 했어. 미나야. 그녀가 내뱉었다. 넌 절대 이 휴대폰을 열지 말았어야 했어. 그녀는 무거운 핸드백을 들어 올렸다. 미나는 그 안에 있는 딱딱한 물체가 가죽을 누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건 지갑이 아니었다. 화병이나 작은 조각상처럼
단단하고 무거운 무언가였. 상처를 입히기에 충분히 무거운. 잘 가라, 내 며느리. 박 여사가 그 가방을 미나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바로 그 순간 당황한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어머니, 안 돼요. 끔찍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렸다. 경찰차가 아닌 다른 세단 한 대가 마당으로 돌진해 급정거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테라스를 똑바로 비춰 두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 차문이 열렸다. 지훈이 뛰어내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땀으로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오늘 낮에 커피를 마시던 여유로운 남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도망자처럼 보였.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지훈이 테라스를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다. 경찰이 제가 미행당한 것 같아요. 사방에 있어요. 박 여사는 얼어붙었. 그녀의 들어 올린 손은 여전히 가방을 쥔 채였다. 예상치 못한 아들의 등장에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의 계획은 엉망이 되었다. 감옥으로 가야지. 정원의 어둠 속에서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마당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다. 여러 방향에서 온 강력한 탐조등이 동시에 켜졌다. 지연이 큰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휴대폰이 녹화 중이었다. 그녀 옆에는 강 형사가 굳건히 서 있었다. 덩불 뒤와 어두운 집 안에서 일부는 중무장한 사복 경찰관 수십 명이 나타나 테라스를 포위했다. 손들어. 너희들은 포위됐다. 강 형사가 소리쳤다. 박 여사의 핸드백이 힘없이 풀린 손에서 떨어져 그 안에 무거운 물체가 나무바닥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다. 그녀는 탐조등을, 그리고 아들을, 그리고 미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혼란과 패배의 가면이었다. 지우는 마당 한가운데 테라스로 가는 길 중간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 미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가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했던 여자.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지훈의 눈에는 더 이상 놀라움이 없었다. 오직 절대적인 공포와 너무 늦은 후회뿐이었다. 이건 함정이야.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날 함정에 빠뜨렸어. 이 교활한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렸다고. 미나는 그림자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말랐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이제 강철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 차분하고 계산적인 동작으로 그녀는 손을 들어 옷을 만지며 귀에 꽂힌 작은 이어피스를 드러냈다. 당신의 고백은 다 녹음됐습니다. 어머님, 미나가 말했.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마당에서 분명하고 힘있게 울려 퍼졌다. 이름 없는 시신부터 어머님의 빌라 계획까지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녹음됐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작은 장치를 쳐다보고 마침내 이해했다. 그녀는 졌다. 침묵. 깨진 침묵은 이전의 모든 외침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박 여사는 미나의 귀에 있는 이어피스를 쳐다보다가 마당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아들에게로,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경찰관들의 단호한 얼굴들로 시선을 옮겼. 더 이상 빠져나갈 길도 그녀를 구할 수 있는 거짓말도 없었다. 그녀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지훈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미나야, 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설명할 수 있어. 이건 다 어머니 생각이었어. 닥쳐. 박 여사가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약간의 통제력이라도 되찾으려 했었다. 넌 겁쟁이야. 내 아버지처럼 그만하면 됐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앞으로 나서며 그는 경찰관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데려가. 2명의 경찰관이 갑자기 힘이 빠진 박 여사의 팔을 즉시 잡았다.
몇 분 전만 해도 그렇게 거만하고 증오에 가득 찼던 여자는 이제 맥없이 늘어졌. 그녀의 눈은 텅 빈 채 테라스 바닥을 응시했다. 다른 경찰관들이 전혀 저항하지 않는 지훈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미나를 쳐다보기를 거부했다. 박 여사. 강 형사가 그녀의 권리를 읽어주며 말했다. 당신은 범죄 공모, 보험 사기, 사망 서류 위조, 그리고 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됩니다. 당신, 지훈. 그는 수갑 찬 남자에게로 돌아섰다. 동일한 모든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들이 마당을 가로질러 별도의 경찰차로 끌려갈 때 지연이 미나에게 다가왔. 그녀는 심하게 떨기 시작한 친구의 어깨를 감쌌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아 방금 일어난 일의 현실이 미나를 덮쳤다. 끝났어, 미나야. 지연이 속삭였다. 다 끝났어. 네가 해냈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법적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헤드라인 뉴스가 되었다. 죽음에서 부활한 남편에 맞선 미망인의 사건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미나가 박 여사의 휴대폰에서 수집한 증거, 양평에서의 영상 녹화, 그리고 빈집에서의 완전한 자백 녹음은 반박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했다. 박 여사가 고용한 비싼 변호인단은 휴대폰 증거가 불법적으로 취득되었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강 형사와 지연은 양평에서의 영상과 긴급 수색 영장으로 얻은 테라스에서의 자백 녹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부패한 의사인 최 원장은 같은 날 체포되었다. 그는 당황하여 즉시 모든 것을 자백했고 박 여사가 영안실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을 얻고 가짜 사망 진단서에 서명하도록 거액을 지불한 방법을 폭로했다. 지훈의 내연 여인 유진 역시 범죄 수익을 함께 누린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인과응보는 확실했다. 범죄의 주모자인 박 여사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그녀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순수한 증오심으로 미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지훈은 협조했다는 이유로 15년의 더 가벼운 형을 받았다. 유진과 최 원장 역시 상응하는 징역형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즉시 지훈 명의의 보험을 취소하고 손실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불법 자금으로 구입한 모든 자산, 즉 박 여사가 입주하지도 못한 평창의 빌라, 양평의 집, 그리고 그들의 비밀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이 동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민사법원은 그 모든 자산과 함께 처음부터 미나와 소미의 권리였어야 할 남은 보험금이 지훈 부모님의 유산인 집을 포함하여 모두 미나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적으로 미나는 이제 매우 부유한 여성이었다. 1년 후 파도 소리 사이로 소미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미나는 피크닉 매트 위에서 미소 지었다. 그녀와 소미, 그리고 지연은 해변에서 맑은 오후를 즐기고 있었다. 서울에서 멀리, 과거에서 멀리. 미나는 그 좁은 아파트와 지훈이 남긴 집을 팔았다. 그녀는 해변 근처에 작고 예쁜 집을 사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예전에 작았던 그녀의 수제 쿠키 사업은 이제 크게 번창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소미의 무지개 쿠키라고 이름 지었고 주문은 도시 전역에서 들어왔다. 예전에 종종 어두운 색이었던 그녀의 옷은 이제 하늘색, 분홍색, 해바라기 노란색과 같은 밝은 색으로 바뀌었다. 엄마, 물놀이해요. 소미가 작은 양동이를 흔들며 소리쳤다. 그래, 우리 아가, 곧 갈게. 미나가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사진 갤러리를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숨겨진 오래된 폴더 하나에서 멈췄다. 추억이라는 제목의 폴더.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사진만 남아 있었다. 지훈과의 결혼 사진. 두 사람은 다가올 거짓말을 알지 못한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미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고통도 분노도 없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공허함 뿐이었다. 단호한 동작으로 그녀는 삭제 버튼을 눌렀. 이 항목을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나는 미소 지었다. 네. 그녀는 일어나 옷을 정리하고 소미를 따라 물가로 달려갔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은 남자를 애도하지 않았다. 그녀는 또한 감옥에 있는 살아있는 남자를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녀가 소미와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을 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책을 읽고 있던 지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미나야, 아까 집에 너한테 온 우편물 있었어. 교도소에서 온 거야. 미나의 심장이 잠시 쿵 내려앉았지만 이내 평온해졌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밤에 소미가 잠든 후 미나는 그 편지를 열었다. 그것은 교도소 매점에서 파는 값싼 엽서 한 장이었다. 글씨는 떨렸고 분노로 가득했다. 박 여사에게서 온 것이었고 단 4단어만 있었다. 넌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미나는 그 엽서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위협에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옅은 미소만 지었다. 그녀는 그 엽서를 들고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 위에서 불을 붙였다. 그녀는 종이가 서서히 검게 변하고 휘어지다가 마침내 재가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가스레인지를 껐다. 미스터리는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미나는 해변집 테라스로 돌아와 잔잔한 바다 위에서 밝게 빛나는 보름달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신선한 소금기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자유였다.